메모를 좀 해왔는데. 자, 여러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5분이 지나도 별로 변화가 없죠? 원래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 어떤 저에게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자가 한 달 전쯤 우리 광화문 농성장에 찾아오셔가지고 호주 소녀상 제막식 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러 왔었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8월 달에 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미루자.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 이 정해놓은 일정도 있어서 결국은 제가 맞춰서 8월 달에 왔습니다. 사실 좀 복잡한 문제들이 끼어 있었어요. 지금 뭐 여기서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느끼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그쪽에서는 지금 치열한 소위 권력을 놓고 이거 빠졌어요? 이거 누가 끼우는 거지? 잠깐만요. 네, 그래서 약간 정치 일정 때문에 미룰 수 있었는데 그냥 정해진 날짜에 제가 오게 됐습니다. 뭐 소녀상 얘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여기 또 직접 그 건립 추진위 활동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인권에 관한 문제다. 저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참 아쉽다고 생각돼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 국민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일본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일본 국민이 똑같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명백한 잘못들을 부인하죠. 또 숨기려 하고 기록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역시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죠. 전쟁 범죄, 그 중에서도 아주 가장 잔인한 성노예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들과 아무 관계없이 정부 당국자끼리 없는 걸로 치자, 또는 지우자, 소녀상 철거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명확한 월권이다. 그리고 또다시 인류사의 이런 비극이 반복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의 브란트 수상인가요? 정말 역사적으로 멋있는 기록에 남을 만한 사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검은 코트를 입은 독일 수상이 폴란드인가요? 폴란드에 가서 독일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인종 청소 행위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죠. 그게 독일의 품격입니다. 독일이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하게 된 저는 그 에너지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호주에 처음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이 됩니다. 시드니에 계신 우리 한인 여러분들, 또 유학생 여러분들이 정말 큰 결단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 자치단체 버려두고 성남시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저는 정말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작은 도시하고 미국의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위해서 자매결연 또는 우호 협약을 진행하다가 결국 일본 측 그 반대 공작으로 포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그리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장애를 넘어서 인류 평화의 상징, 인류 인권의 상징,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는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거기 그 역사적인 현장에 참여하게 된 것도 저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서론은 그것까지 하고 온 김에 제가 시드니 대학교, 호주 최고의 대학에 유학 중이신 여러분들, 또 우리 교민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됐으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둘째 아들 친구가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죠? 네. 어디? 당신이 병렬이야? 네. 오. 고맙습니다. 내가 못 알아보면 미안합니다. 네,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돼서 우리 둘째 아들 친구예요. 저렇게 크는 줄 몰랐어요. 어릴 때 살 뺀다고 테니스 배우러 다닐 때 같은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도 치고 그랬는데 여하간 우리 호주의 유학권 우리 젊은이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대개 정치인들이 강연을 가면 자기 얘기를 막 해요. 별로 재미도 없는 얘기, 뻔한 얘기. 그런데 저는 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한테 진짜 도움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강사도 아니고 연출가도 아니에요. 연극인도 아닙니다. 강의와 연극 중간쯤에 해당되는 강연을 하니까 조금 틀린 게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좀 같이 공감하면 좋겠어요. 제가 젊은이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성공하고 싶으냐? 성공하고 싶지요, 그죠? 실패하고 싶지 않지요. 당연하죠. 모든 시도에서 다 성공하고 싶어요, 그죠? 100% 성공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99%. 그런데 이 100%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방법과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아주 어려운 방법부터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하고자 했던 목표를 100% 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 신의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신의 능력을 가지면 됩니다. 안 웃겨요? 네, 불가능하죠.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 바보가 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표를 아주 낮게 잡으면 되죠.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을 이루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에 도달하면 성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목표를 정해놨는데 도달하지 못하면 보통 실패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목표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하는 거죠.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3등이 목표다. 그런데 2등 하면 성공인 거죠. 그런데 4등 하면 실패예요. 근데 5등을 목표로 한 사람은 4등을 하는 게 성공인 거죠. 목표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정한 목표를 이룬다고 하는 건 매우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는 걸 성공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기 어려운 자기가 총력을 다해도 쉽게 이룰 수 없는 걸 이루어야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총력을 다해도 좀 이루기가 만만치 않은 것들을 목표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언제나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언제나 성공하는 건 불가능하다. 언제나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낮추면 이렇게 돼요. 수도승이 됩니다. 수도 하시는 분들이 그러죠. 목표를 낮추는 거예요. 아주 낮게. 그냥 다 버려. 무소유. 나 아무것도 안 가져도 돼. 근데 쉽지 않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나중에 달관을 하게 되면 진짜 다 버리게 됩니다. 그냥 숨만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상태가 오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또는 나중에 결혼을 할 때 상대, 예를 들면 내 배우자는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이면 될까? 이 목표도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키 크고 예쁘고 성격 좋고 돈 많고 공부 잘하고 그런 사람 구할 수 있겠어요? 만만치 않죠. 그런데 목표를 아주 낮춰서 나하고 염색체만 다르면 된다. 아니 뭐 가끔은 염색체만 같으면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야 성적 취향이 다른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목표를 낮게 잡으면 거의 99.9% 목표를 이룰 수가 있죠. 나는 하루 3끼만 먹고 살겠다. 과거 한때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우스운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옛날에는 하루 3끼를 밥을 먹는 게 목표인 시대가 있었어. 그죠? 얼마 안 됐어. 그 지난 지가. 아직도 세상에는
하루 세 끼를 배부르게 먹는 게 삶의 목표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또는 호주 뭐 이런 데 와 있는 분들이 난 하루에 세 끼만 먹겠다. 인생의 목표를. 부의 수준을 그렇게 잡으면 성남으로 오세요. 100%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남에 오면 보통은 노숙자들을 위한 그 음식물 제공하는 데가 보통은 전심을 줘요. 그죠? 보통 전심을 주고 저녁이나 아침을 주는 데 별로 없어요. 근데 성남에 오면 아침 주는 데가 있습니다. 사랑마루라고 메모해 놓으세요. 사랑마루라고 있어요. 태평동에 메모해 놓으면 나중에 도움 될지도 몰라. 사랑마루라고 있는데 거긴 아침을 줘요. 그리고 점심때는 뭐 주는 데 많으니까 또 저녁에 안나의 집이라고 저녁 주는 데도 있어요. 성남 그 모란이라고 하는 데는 왼쪽에는 아침을 주고 점심은 주는 데 많고 저녁 때는 또 저녁 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노숙자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죠. 성남에 그곳에 오면 하루 세 끼는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밥을 줘요, 그것도. 그냥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고. 진짜 밥이에요. 그리고 잠도 재워줘요. 뭐 노숙자의 집 이런 거 있어. 메모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목표를 삶의 목표, 지향하는 목표를 낮게 하면 할수록 쉽게 이룰 수 있죠. 높게 하면 높게 갈수록 쉽지 않죠. 대신에 성취감은 높겠죠. 결론은 뭐냐면 성공과 실패는 그냥 반복되는 삶의 일부라는 사실이죠.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삶의 일부인 거예요.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성공했다고 너무 즐거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그건 삶의 일부예요. 뭔가 정한 목표치에 도달하든 안 하든 그 상태에 도달하면 또다시 또 가야 돼, 인생.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가죠. 그러다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삶의 목표가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떠나는 날이지. 떠나야지. 그런데 살아있는데 목표가 상실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누구예요? 우리 병렬이 꽤 똑똑해졌어요. 그렇죠. 살아있는데 삶의 새로운 목표가 사라진 상태, 우울증.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강제로 떠나게 되죠. 떨어지고. 그래서 삶의 일부다, 성공과 실패는. 그거를 실패를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잖아요. 또 성공만을 지향해도 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는 삶의 자세죠. 자세. 우리가 보통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걸 이루지 못하면 실패라고 하고 거기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재산이죠, 재산. 이건 뭐 너무 식상한 말이긴 한데 제가 이 말을 너무 어렵게 빙빙 돌려서 한 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실패를 많이 해야 다음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도 안전하게. 사람은 성공을 하면 할수록 성공하면 교만해져요. 근데 교만하면 반드시 다음 도전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근데 실패를 했을 때 과거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된 점,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서 보완하면 다음에는 성공하기가 매우 쉬워지죠. 그래서 이 투자하는 세계에서는 실패를 많이 한 사람한테 기회를 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벤처에 투자하잖아요. 투자하는데 실패 안 해본 사람한테 투자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그건 전제가 있죠, 물론.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가 있고 역량이 비슷하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에서는 실패를 많이 해본 데 투자하는 게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도 그렇게 판단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 그 얘기 하나 하고 성공이라고 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제가 한때 성공을 쉽게 했다가 망한 일이 있어요. 이 중에 혹 경제학 전공하는 사람도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요.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열심히 진짜 돈을 벌었어요. 제가 변호사 일하면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저를 상대로 맞는 변호사들이 저만 만나면 학을 띄었어요. 제발 이재명만 안 내기를. 이렇게 제가 너무 독하게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조금 모으고 했는데 어느 날 대학을 같이 다니는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좋은 종목인데 주식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래, 하지만 안 한다. 근데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막
절대 손해보면 그냥 물어줄게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래 뭐 죽은 놈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저 대호건설이라고 있어요. 요새도 있나 우리 망했나? 그 망했을 거예요. 대호건설이라고 그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15,000원인가 13,000원인가 하는데 그래서 그래 뭐 죽은 놈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래가지고 그 주식을 그 친구한테 계좌 개설을 하라 그래가지고 돈을 보내줬어요. 했더니 과거에는 이 하루에 변동폭 한계가 4%였는데 지금은 거의 제한이 없죠. 매일 4%씩 오르는 거예요. 상한가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몰래 샀지. 따로 계좌를 내가 동네 앞집 앞에 증권회사에 가가지고 친구한테 주면 있지. 나중에 뭐라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몰래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또 샀어요. 계속 올라.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에 돈을 빌려서 또 사고 있는 걸 다 긁어 다 샀어요. 그런데 세상에 계속 올라. 하루에 막 4%씩 계속 오르니까요. 일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신문만 딱 보면 또 화살표 딱 돼 있어 위로.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뭐 차도 사주고 막 썼어요. 근데 계속 올라. 이게 약 한 3배 가까이, 4만 원 가까이 이렇게 가길래 어느 날 제가 이거 너무 많이 오른다 이거.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몰래 계좌했던 걸 싹 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다 팔고 나니까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거래 없는 하한가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제자리로 가버렸어요. 이게 뭐였어요? 작전 주식이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지.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야, 뭐 돈 버는 건 너무 쉽네. 뭐 이런 걸 하나 그냥 일 열심히 하나. 그때부터 판사한테 가서 열심히 설명하는 게 싫은 거예요. 아이고 지금 내가 꼭 저런 거 해야 되나? 어려운 사건 들어오면 딴 데 가보세요. 그러고. 그럼 계속 제가 그다음부터 뭘 했겠어요? 주식을 열심히 했죠. 주식을 열심히 했는데 좌우지간에 뭐 내가 빌릴 수 있는 최대치로 막 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선물도 했어요. 심지어 옵션도. 그런데 드디어 1997년을 맞았어요. IMF라고 들어봤어요? 주가가 1500에서 270인가까지 떨어졌죠. 하룻밤에 막 집이 막 날아가고 그래. 하룻밤에. 왜냐면 미국 선물 시장이 날아가면 한국 다음날 거래 없는 한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홀라당 다 날렸어요. 홀라당.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 남은 게 집 전세 보증금 딱 하나 있었어요. 이제 완전히 다 날리고. 그런 다음에 제가 97년, 98년을 넘기면서 여기서 제가 하나 배웠죠. 쓰레기 잡주를 사면 안 된다. 주식이나 경제를 잘 모르시구나. 쓰레기 잡주를 절대 사면 안 된다. 단기 투자하면 안 된다. 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냥 당연한 얘기죠. 주식을 하는 데는 우량주를 장기 보유한다. 이거 아니에요. 다 안 그러잖아. 쓰레기 잡주를 사잖아.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해가지고 본전을 했어요. 오. 만약에 제가 지금쯤 계속 승승장구 하다가 지금쯤 날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2007, 8년 정도나 이럴 때 금융위기 때 날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재기불능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큰 소리 빵빵 치고 사는 이유가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절대로 돈에 손을 안 댑니다. 내가 먹고 살만 하거든요. 여기 좀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정말 푼돈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과정에서 제가 절실히 느낀 거죠. 성공이란 쉽게 온 성공이란 반드시 실패의 뿌리가 된다. 그리고 이 실패는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찍 겪으면 좋다. 그래서 제가 체험한 거예요. 병렬이 알겠어? 자, 그래서 너무 성공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 그거예요. 젊은 나이에. 나중에 크게 콘커 다치는 원인이 됩니다. 실패했다고 너무 열받지 마세요. 나중에 큰 재산이 될 테니까.
그리고 젊은 시기니까 제가 이거 하나 또 저희 제안 삼아 뭐 가르쳐 준다면 가르쳐 줄 겁니다. 선택하는 기술에 관한 건데 나이가 많이 들면은 뭐 선택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어차피 주어진 길을 가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선택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선택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선택을 할 때 정말로 머리 아픈 경우가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응? 이 여자를 만날까 저 여자 만날까 저놈이 낫나 이놈이 낫나 이런 판단 선택을 해야 될 때 머리가 아플 정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때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이 사람은 되게 계산을 잘하는 합리적 존재예요.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그 선택의 가치 잠재적 가치가 또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쉽게 비교가 될 정도라면 일로 가면 손해, 저리 가면 이익, 이쪽으로 가면 조금 이익, 저쪽으로 확 이익 이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그게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아프면 점점 더 아프다라고 하면 할수록 그 잠재적 가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거나 해도 똑같아요. 그럴 때 보통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떤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선택을 잘하는 능력이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면 좋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한 다음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대개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자기가 총력을 다해서도 일뚱말뚱한 걸 해야 재미를 느끼는 희한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약간 높게 잡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 재미있거든. 쾌감이 있거든요. 성취감이.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00% 안 되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이기적인 존재라서 자기가 최선을 다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 그때 저 길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못 골라서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돼요. 자기 위안을 위해서 그런 거죠. 이 중에 심리학 전공하는 분도 계시죠? 자기가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는 게 아니라 뭘 결정하든 간에 그 길에서 총력을 다하면 잘한 선택으로 스스로 평가하게 돼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남 탓하고 싶어지는 거죠. 아, 그때 저걸 했더라면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게 되죠. 선택의 기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는 하나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일면 보면요, 사람은 깡통 같은 존재예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 같죠. 근데 사람은 입력되는 정보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뭘 보고 뭘 배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배예요, 일배. 이 중에 일배 있어요? 일배 의외로 많습니다. 그 아주 그 묘한 매력이 있는. 그치? 엄청 재밌대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역에 그 일배들이 있습니다. 교수, 기자, 고위공무원 진짜 많아요. 절대로 그런데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 근데 가끔 들통이 나가지고 뭐가지 날라가고 그러죠. 그 일배라고 하는 게 보통 어떤 걸 말하냐면 뭐 잘 알겠지만 아주 왜곡된 정보를 진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 큰 사건이 하나 있죠. 광주 민주화운동. 저는 아까 이거 봤지만 제가 공장 생활을 딱 76년부터 81년까지 6년 동안 했는데 81년에 광주에서 아마 이 젊은 학생들은
그것도 뭐 아주 먼 옛날 역사 속에 나오는 얘기처럼 느껴질 텐데 우리는 직접 겪은 거예요. 근데 한면으로 보면 제가 4.19는 전혀 현실감이 없는 것과 비슷하겠지. 그 뭐 내가 여러분들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하여튼 1980년에 있었던 정말로 심각한 사건이었죠. 소수의 군인들이 집권을 위해서 광주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을 쏴 죽이고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고 이랬던 사건이죠. 그런데 그 참혹한 사건을 지금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출입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북한군이 침투해서 일으킨 폭동, 국가를 별단하기 위해서 일으킨 폭동 이렇게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에요. 법까지 만들어져 있죠. 누구나 다 인정했던. 그리고 실제로 그 일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도 있는 거고. 대통령이 둘이나 감옥을 갔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진실로 믿고 있어요. 근데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강연해야 될 때 제가 그러죠. 저도 한때 일베였습니다. 그때는 일베가 없었지만 일베적 사고를 한 거죠. 제가 80년에 그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광주 현장을 방송을 통해서 봤죠.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온 얘기, 동네 사람들이 한 얘기를 내가 다 들었어요. 들은 결론은 딱 그거예요. 아, 북한군하고 손잡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나쁜 사람들이구나. 괜히 군인들한테 총 쏴가지고 군인 죽이고 경찰한테 총 쏘고 무기고 털어가지고 나쁜 짓 하고 이 사람들 다 이렇게 XX 해야 된다. 라고 제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난 행동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가봤더니 전혀 아닌 거예요. 처음엔 저도 그걸 믿지 않았죠. 그런데 몇 사람이 유인물 뿌리고 감옥 가고 무슨 뭐 대자보 쓰고 제적당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조금씩 보면서 드디어 알게 된 거죠. 아, 진짜네 이게 라고 해서 제가 제 인생을 바꿨죠. 저런 짓 한 인간들한테 내가 어떻게 임관을 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판사 검사를 하면서 방망이 두들 수 있냐. 내가 안 한다. 그래서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된 게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그때 그렇게 막 방송, 언론 막 모든 걸 총동원해서 국민한테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중에 정말로 고등교육 받고 똑똑하고 사회적 지위 높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믿었어요. 왜? 입력되는 정보가 그것만 줬으니까. 똑똑해봤자다 그거죠. 주입되는 정보에 따라서 사람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깡통이다. 사람은 잘난 듯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보에서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하잘것없는 존재다. 인간이.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 얘기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편식하면 안 된다. 어느 쪽이든 간에. 사람이 음식을 편식을 하면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것처럼 정보도 한쪽만 이렇게 자꾸 들으면 속된 말로 또라이가 되는 수가 있다. 또라이 싫죠? 근데 자기가 싫어도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정보를 균형 있게 취득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을 살 수 있어요. 타인의 삶이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조종되는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세상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득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세상에 힘이 세. 이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보통 힘세고 영악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시스템이에요. 이 양심적이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대개 득을 보지 못하고 살아요. 아니 그게 세상살이에요. 그게.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이란 시스템이란 그렇게 선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소위 민주적
바뀐 시스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나라일수록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특히 더 그렇다는 거죠. 정부가 대놓고 거짓말을 해요.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다 광고를 하나 냈어요.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주요 일간지 일면 하단 통광고를 다 냈어요, 제가. 예산을 몇 억씩 들여가지고. 뭐라고 냈느냐? 정부의 4대 거짓말. 박근혜 정부의 4대 거짓말. 이렇게 제가 광고를 냈습니다. 제가 광화문에서 농성을 한 거하고 관계가 있는데, 성남시에서 뭐 이런저런 복지 정책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정부를 자꾸 약을 올려요. 성남시에서 무슨 새로운 복지 정책을 하려면 정부에 자꾸 막아요. 그럼 제가 그냥 해버려요. 무슨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취소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면 제가 거부해. 노. 그것도 대놓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꾸 밉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성남시 예산을 뺏어가기로 합니다. 성남 시민들이 내는 지방세를 뺏어서 딴 동네에 나눠주겠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남시는 부자 도시니까 가난한 도시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럴듯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같이 나눠야지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 우리가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그러고 지들이 할 때는 평등이래. 에? 사실 근데 그게 명확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 성남시는 1인당 내는 세금은 많은데 정부의 보조를 안 받으니까 1인당 배정된 예산은 28만 원이 더 적어요. 역차비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10만 원 더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1,000억을 뺏어서 딴 데 나눠주겠대. 그래서 성남시가 부자가 아니라 사실은 더 가난하다. 예산은. 뺏어간다는 게 공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역차별을 확대하는 거다. 이제 거짓말이라고 이제 광고를 내고 제가 좀 이따가 행자부 장관을 고발할 거예요. 거짓말한 걸로. 저는 민주주의, 특히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이 공직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은 가장 큰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훔치는 건 차라리 괜찮아요. 그냥 훔치는 건 일회성이니까. 좀 훔쳐도 돼. 아니, 되는 건 아니야. 좀 견딜 수 있어. 그런데 거짓말을 해버리면 이 주권자한테 거짓말을 하면 주권자의 판단이 왜곡되잖아요. 그거는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소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나라에는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면 한 방에 날아가죠. 거짓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대놓고 이렇게 말해요.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 우리 이모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키지 못할 공약은 안 지키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최근에 대통령 하고 계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약속을 왜 하냐고 도대체. 지키면 안 될 약속을 왜 하냐고. 그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나쁜 행위인데 그게 국민들, 나라의 주인들의 판단을 왜곡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들이 지가 잘 먹고 살겠다고 누구 좀 속이는 건 조금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거 책임지면 되는 거고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건데 국민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즉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적 업무와 관련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사고를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되게 관심 있는 영역이 뭐냐면 돈 버는 거죠. 우리 또 돈 버는 법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별로 반응이 없네. 돈 버는 거 중요하잖아요. 돈을 버는 방법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원리적으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면 돈을 벌게 되겠죠. 예를 들면 옛날에 농사 짓던 시기에는 농사를 잘 짓는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힘세면 돼요. 힘이 세면 돼요. 힘 세면 밭도 잘 갈고 삽질도 잘하고 나무단도 크게 지고 가니까 세경을 많이 준다고. 근데 그때는 최고의 능력이 힘센 거예요. 하다못해 전쟁터에 전쟁을 해도 남들은 칼 길이 1m짜리 가지고 막 이러는데 저기 누굽니까? 장비 저거까지 다 이만한 거 장팔 3호로 이렇게만 뭐 접근이 안 됐잖아요. 네? 청령 언을도 우리 같은 사람 들지를 못합니다. 그걸로 이렇게 이러면 접근이 안 되죠. 힘만 세면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능력은 그런 거예요. 힘 세면
그 다음에 능력이 뭐냐? 소위 산업사회. 그때는 기계가 이제 힘을 대신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능력이 분석력, 기억력 이런 능력이 뛰어난 게 능력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걸 컴퓨터가 다 대신합니다. 지금은 머리 좋은 게 별로 능력이 아니에요. 그 착각에서 못 벗어나면 인생살이가 피곤해집니다. 머리가 좋은 건 능력이 아닙니다. 왜?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요.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우는 거 바보. 외우는 시험 보는 선생이 가장 무능한 선생이죠. 그건 필요한 능력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마도 좀 이따 보면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기다 귀에다가 저기 귀걸이 같은 거 하나 딱 하면 여기에 도서관 몇 개를 더 넣어가지고 블루투스 비슷하게 이러면 이제 답이 딱딱 나오는 곧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능력, 뭐 아니죠. 분석하는 거 능력도 아니에요. 드디어 이런 것까지 됐습니다. 통박이라고 들어봤어요? 통박 끓인다고 하는 얘기? 모르구나, 통박. 이런 비속어를 잘 모르시나? 추측하는 능력이죠. 급기야 이 추측하는 통박을 굴리는 것조차도 컴퓨터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빅데이터라는 빅데이터. 통박을 굴려줘, 컴퓨터가. 그럼 사람이 할 일이 뭐예요? 기계가 못하는 걸 해야지. 지금은 질문을 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질문을 하는 능력. 그러니까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기술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유통망도 있어요. 이걸 대신해줄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어요.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내기만 하면 바로 그게 돈인 세상이 됐죠. 바로. 제가 이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제 얘기 못 들은 걸로 하십시오. 아니라고 해요. 우리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설마 총각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겠지. 그런데 사실은 좋아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근데 누군가가 그걸 찾아냈어요. 아주머니들이 총각을 좋아합니다. 분명히 좋아할 거다.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장 보러 다니는데 보통 야채 가게죠. 야채 가게. 이 야채 가게 가면은 옛날에는 나주상에, 경주상에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꾀죄죄하게 해가지고 옷 더러운 사람들이 앞치마하고 가게를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총각내 야채 가게 생겼어요. 그 야채 가게 이름이 나주상이 아니라 총각내야. 총각내 야채 가게. 그리고 거기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 다 젊은 남자예요. 그랬더니 매출이 마구 오르네. 그래서 동네에 우리 어머니 인정하고 싶지 않죠?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이거. 설마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가 있나. 근데 나주상에 경주상에 안 가고 자꾸 총각내 야채 가게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총각내 야채 가게라고 하는 가게가 전국에 체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상표 등록을 해놓고 그 영업 방식이 있죠. 젊은 남자가 물건을 판다. 여자가 팔면 안 돼. 그리고 체인점을 내준 거예요. 그걸 돈 받아. 하나 가게 생길 때마다 그 아이디어 낸 사람은 집에서 따박따박 돈을 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보고 총각내 야채 가게 그 회사가 크진 않더라고요. 그 회사에 저보고 강연화 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안 간다 그랬어요. 몇 명 안 되더라고. 아마 그 양반이 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 자꾸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사람들이 뭘 원하나를 찾아내는 순간에 그걸 바로 돈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뭘 원하는지를 찾아내는. 질문하는 게 곧 능력이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창의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경험도 좀 많이 하고 좀 색다른 사고를 하고 내가 가진 다른 사람과 다른 좀 개성 이걸 키우는 게 제가 보기에는 돈 버는 길입니다. 앞으로 옛날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사실 특별한 메리트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얘기고 이제 세상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다니는 이유가 그런 거니까. 누구나 잘 살고 싶죠. 누구나 잘 살고 싶고 인생이
좀 이렇게 희망도 있고 꿈도 있고 좀 미래 비전도 좀 있어서 나는 앞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야라고 돼야 삶 자체가 재밌지 않겠어요? 또 그렇게 돼야 그 하나의 사회 구성원들이 가능하면 다 그렇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뭔가 일을 하는 그 사회는 흥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회, 나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아이고 뭐 되겠어 이거. 아이고 아무리 열심히 되지도 않는 거. 애라 때려치자. 포기. 뭐 연애가 뭐 연애냐. 포기. 뭐 애를 낳냐. 애 낳지 말자. 결혼 하지 말자. 라고 되면 그 사회 망한 거죠. 대한민국에 지금 3포 세대, 5포 세대, 그러다가 요새는 M4 세대라고 그러고, 일본에는 뭐 핫토리 세대란가 뭐 이렇게 불러요. 달관한 세대라고. 아까 얘기했죠.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뭐야? 이 상태. 돌을 닦는 세대가 돼요. 일본은 그걸 핫토리 세대인가 뭐 그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대한민국도 비슷하고, 이게 그런데 대한민국만 그러냐? 전 세계적 현상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최근에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대선 보면 재밌죠. 대선 보면은 보호무역주의. 앞으로 FTA 이런 거 하지 말자. 우리끼리 잘 살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 유럽연합에 탈퇴하자. 그래서 투표에서 탈퇴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소위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게 지금 저는 우리 사회가 심각한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변곡점에. 이게 뭐 이런 얘기를 길게 하면 재미없을 테니까, 세상은 공평해야 되거든요. 자유롭고 평등해야 돼요. 근데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균형 잡히게 상호 보완적이라 해야 돼요.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돼야 진정 자유로워지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세상은 어떠냐면 너무 자유의 가치가 지나치게 확장돼 있고 평등의 가치가 지나치게 왜곡, 축소돼 있어요.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연유가. 사회주의권의 몰락, 경쟁할 체제가 없으니까. 이제는 오로지 자유. 그런데 이 세계의 질서를 조정하는 정치 집단들이 사실은 힘세고 많이 가진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계는 다 무너지고 시장은 전 세계로 확장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센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소수는 엄청난 기회를 누리게 된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돼요? 특별히 힘을 갖지 못한 약자의 영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뭐 우리 예를 들면 대한민국 예를 들면 농민들, 어민들, 영세 자영업자들, 또 중소기업, 내수기업들, 노동자, 이런 쪽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진 거죠.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자본들은 쉽게 그냥 클릭 하나로 전 세계를 움직이니까. 그런데 노동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자본이 해외로 다 이전하다 보니까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든 거예요. 미국 전체로 따지면 이런 개방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은 사실은 되게 우위를 점하고 있죠. 문제는 그 우위를 점해서 얻는 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소수가 독점을 했다는 거죠. 다수는 어떻게 됐냐? 일자리가 자꾸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투표는 어차피 한 표씩이니까 이제 국경을 닫자. 우리 기업들 해외로 못 나가게 만들자. 그러니까 거기 투표에 도움이 되니까 결국 그쪽으로 쫙 쏠리기 시작한 거죠.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대한민국 사회는 거기에 더하기 요인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문제가 심각해진 첫 번째는 분단 상황이죠. 이 분단 상황에서는 우리가 경쟁하는 체제가 뭐예요? 공산주의 국가였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에서 평등에 좀 비슷한 얘기만 빨갱이로 뭐라고 그랬어요?
공평하게 발행이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특수성 중에 하나가 이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자유의 이름으로 경쟁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공평한 경쟁을 한 게 아니라 강자들이 약자를 잡아먹는 자유를 마구 누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한쪽으로 많이 쏠렸죠. 양극화라고 하는 불평등.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대한민국 사회는 거기다가 남북 분단,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인이 더 있죠. 전근대선. 그야말로 서구 선진국들은 그래도 민주주의적 시스템이 그런 대로 갖춰져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 사회는 독재, 친일, 부패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그냥 그대로 온전하고 있어요.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어떤 여당 대표 한 분이 오늘은 또 뭐 친일했던 아버지 동상에 가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어젠가 그저께는 세월호 거기 팽목항 가가지고 뭐라고 이 사람이 지금 약 올리나 지금 하여튼 뭐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통한다는 거죠. 국가의 제일 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수백 명이 물속에 빠져 죽는 그걸 온 국민이 쳐다보고 어머나 저거 어떻게 해? 막 지금 웅웅 울고 있는데 국가 최고 지도자가 7시간 동안 어디 간지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뭐 나라가 아니지 나라가. 하여튼 이런 비민주적인 전근대적인 사회라는 것이 또 우리 사회의 이 부정적인 측면을 확대하고 있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뭐냐 그러면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에서 언제나 이 두 가지 가치가 갈등하죠. 그래서 초기의 산업사회에서는 자유의 가치, 이게 사실 그 사회의 자원, 기회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수단이었죠. 장이었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어느 날 소위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나타났죠. 복지와 규제를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체제 자체 위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날 그게 아니지.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 또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는 이 신자유주의를 통제할 정치 권력이 상대적으로 너무 취약해져 버린 거예요. 이 경제 권력의 정치 권력이 사실상 거의 지배당하는 상황이 돼서 그 경제 권력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단점들이나 이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기는커녕 점점 더 그 가진 자들의 일방적인 착취, 폭력 이런 것들을 자꾸 도와주는 방향으로 정치 권력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극단적 사태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종말적 사태. 만약에 유럽에서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 영국이 탈퇴했어요. 딴 데서 막 몇 군데 탈퇴하면 싹 다 찢어질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미국이 실제로 저런 식으로 지금 대선 국면에서 하는 말대로 진짜 그들이 당선돼가지고 보호무역주의하고 FTA 이런 거 다 없애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미군 주둔비 니네들이 다 내라 그래 우리한테 덤탱이 씌우고 이러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해지겠어요? 자체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 와버린 거예요. 다시 이 경제 권력들, 그러니까 이 소수의 힘 있는 이 경제 권력들 통제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건 누가 하냐? 결국 정치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은 정치 권력이 민주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민주적이어야 되는 거죠. 국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 다수의 근거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정치 권력으로만 이걸 통제할 수 있게 될 텐데 그거는 정말로 쉽지 않다. 그냥 소위 말하는 정권 담당자가 바뀌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봤자다. 정말로 목숨을 건 강력한 의지, 그 다음에 투쟁이 없으면
이 현 상태의 이 질주를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젊은이들한테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인데 딱 뭐 대학 3학년 4학년 군대 갔다 오고 24, 25살 이렇게 됐으니까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아이고 저거 어떻게 못 살지? 자, 앞으로 장가를 갈라나? 네? 내가 손자는 볼 수 있을까? 어제 애 안 낳는 게 유행이잖아요. 애 안 낳는 사회. 왜 안 낳아요? 애 낳아봤자 고생만 죽도록 할 것 같고 내가 낳은 애도 고생만 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그거 말로 낳습니까? 사람들의 가장 큰 욕망이 뭐예요? 종족 보존이지. 종족 보존 너무 우아한 표현이에요? 너무 다 컸으니까. 성적 욕구 아니에요? 자식을 놓고 종족을 유지하려는 그 욕구. 근데 그 욕망을 억제하고 결혼하지 않고 애 안 낳는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지. 인류가 시작된 일이 제가 보니 지금이 처음 시작되는 현상입니다. 애 안 낳아. 인구가 줄어들어야지. 계속 증가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스스로 애를 안 낳아버려. 2세를. 그런 상황이 왔다. 이유는 다 알고 있죠. 그럼 그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투자가 필요하죠. 유학도 가고 외국어도 배우고 뭐 체력도 단련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도 사귀고 인맥 중요하니까 그죠?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내 삶을 개선할 수 있냐?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통과해야 될 기회의 구멍이 전에는 이만했는데 10명이 통과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5명 통과할 구멍으로 줄어들고 3명만 통과할 구멍으로 줄어들고 1명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구멍으로 줄어드는데 이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삶이 개선되겠습니까? 통과가 되겠어요? 통과될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걸? 이게 뭐냐? 기회라고 하는 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기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의 환경 같은 거죠. 이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빠지는 환경 속에서 개인적인 노력을 아무리 기울여도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인간이 기술도 점점 더 개발됐어. 기술도 발전했어요. 정보도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옛날보다 더 게을러졌냐? 그러잖아요. 더 열심히 해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의 삶은 더 나빠지고 있을까? 왜 나빠지고 있을까요? 기회나 자원의 총량이 줄어들어서? 아니죠. 그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답은 나와 있죠. 누군가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점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불평등한 기회 배분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소수가 너무 많이 가져버렸어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되게 위험한 상황이 왔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하면 이게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살면서 우리의 삶을 눈앞에 있는 현상만 보게 되죠. 짧은 시야로. 근데 역사라고 하는 큰 줄기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보여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회, 자원, 권력도 포함해서, 그것도 뭐 자원이 하나니까. 이런 것들이 특정 소수한테 과다하게 집중됐을 때 나라가 망했어요. 봉건제가 극단화되고 난 다음에 망했죠. 그런데 이 기회와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던 시기는 나라가 흥했습니다. 중국 역사에도 그런 거 많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도 이 균자 들어간 정책이 뭐 균전법이니 뭐 균역법이니 이게 제대로 시행되던 시기는 나라가 흥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 기능을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면 나라가 망하든지 격변을 겪게 되죠. 나라가 망하는 건 대책이 없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바꾸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내야 되니까. 쉽지 않죠. 지금 우리 사회에 처한 상황이 딱 그때 같습니다. 기회와 자원이 너무 독점됐어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일만 남았습니다. 이 기회와 자원의 독점을 해소해야 돼요. 이걸 해소한 유일한 길은 정치를 바꾸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니까 되게 남의 일 같고 멀리 떨어진 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의 배분의 권한을 행사하는 곳이 정치예요. 뭐 별거 아니에요. 법을 통해 규칙을 만들잖아요. 이거 누구 어떻게 나눌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거 권한을 누가 갖느냐? 그걸로 그 사회의 운명이 결판나는 거예요. 그래서 뻔한 얘기긴 하지만 민주화된 권력만이 이 폭주하는 독점 세력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란 그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공동체죠. 대한민국처럼 역동적인 사회가 있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는데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진짜 어젠가 오늘 또 미사일 쐈다 그러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또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저는 그 대한민국의 그 역동성을 믿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순식간에 나라를 정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가진 대단한 국민들이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대선 후보로 쳐주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 질문이나 우리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게 제 얘기는 좀 많이 줄이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청년들 얘기도 좀 있고 하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소위 기본소득 청년 배당이라고 하는 걸 시작했다가 아주 융단 폭격을 당했는데 그 융단 폭격을 당하고도 제가 살아남았어요. 어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청년 수당이라고 하는 걸 했다가 복지부하고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뭐 취소 명령 내리고 시정 명령 내리고 뭐 직권 취소하겠다 그러고 서울시장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막 줘버려 가지고 저걸 돌려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싸우고 있더라고요. 지금 청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옛날에는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 말 맞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는 일찍 갈수록 좋아요. 그리고 좀 크게 실패할수록 더 단단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면 뺨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80년대 이전, 뭐 90년대 이후 완전히 달라진 것이 그때는 젊은이들한테 기회가 많았어요. 이거 실패하면 저걸 시도할 수 있었어요.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실패해도 또 도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회가 거의 없어요. 도전할 기회조차도 없는데 그 중에 겨우 한 개 생긴 기회에 도전했다 막 실패했다. 그럼 인생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러면서 실패하라 그러면 뺨을 맞게 돼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새로운 세대들이 기성세대보다도 언제나 나았어요. 그리고 기성세대도 그렇게 믿었고 새로운 세대도 그렇게 믿었어요. 나는 아버지 세대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아버지 세대들도 부모 세대들도 내가 낳은 자식들은 나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고생하면서도 애 많이 낳아서 막 키웠어요. 이건 전쟁 때도 그랬고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망고불변의 진리였습니다. 내 다음 세대가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무너졌습니다. 요즘 어떻게 됐느냐? 반대가 됐죠. 기성세대도
자식들 세대가 나보다 나아질 거라는 믿음은커녕 더 나빠질 거라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리크루족이라고 들어봤어요? 이래가지고 호주의 캥거루 많잖아요. 캥거루족은 들어봤죠? 안 나가려고 하는 놈들 그거 부모 곁을 안 떠나려고 다시 돌아오는 리턴 캥거루족을 리크루족이라고 불러요. 이거 알아놓으세요. 여기 다 나중에 도움 돼요. 예? 다시 작 돌아온대. 그러니까 집을 나가가지고 자기 독립한 자녀들이 자꾸 집으로 되돌아오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른 세대에서 걱정이 내 인생의 미래보다는 자식의 미래가 더 걱정된다고 통계에 나왔어요. 당신은 뭐가 걱정이 됩니까? 내 노후라고 하는 게 제일 많았는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이 자식 세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세대보다도 언제나 난 나을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세대는 아버지보다도 못할 거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최종 결과물이 뭐냐면 나는 애 낳지 말아야지로 간 겁니다. 애를 왜 낳냐? 대학 졸업한 데까지 보통 한국 사회에서 뭐 2억 7천인가 든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근데 저는 2억 7천 들어가 대학을 졸업하면은 취업해서 지 혼자 독립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을 해도 다 비정규직이고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성세대와 이 새로운 신규 세대의 그 의견 합치를 본 게 있어요. 점점점 나빠질 것이다. 점점점. 정말 슬픈 현실이죠.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집니다. 이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국가의 역할이 뭔가요?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백한 거죠.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과 나은 세상을 위해서 작동하라고 있는 게 국가고 정부죠. 그런데 이 국가가 하는 일 중에 어려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일이 또 중요한 일이죠. 국가의 역할을 크게 나누면 되게 이래요.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외부로부터 또는 질병이나 이런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역할. 소위 안보 비용이죠. 두 번째는 내부의 질서가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역할이 있어요. 질서 유지죠. 또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 그 구성원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보통 복지라고 부르죠. 이 세 가지 역할 중에서 보통은 이 선진 사회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작동해요. 이 세 가지가. 안보 중요하죠. 질서 유지 중요하죠. 비용을 최대한, 그럼 비용이니까. 그건 적을수록 좋거든요. 최대한 아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지출한다. 복지죠. 복지를 최대한 늘린다. 근데 대한민국 사회는 특히 반대요. 국민한테 돈 주면은 게을러진다. 나태해진다. 이거 집권당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한 말입니다. 아까 그 왜 아버지 동산 가서 뭐 했다는 분 있잖아. 신문도 안 보나 봐. 오늘 뉴스에. 네. 집권당 대표가 국민한테 한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뭘 많이 주면 나태해진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국민은 개돼지라고.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파면당했다던데. 제가 보기엔 그게 그 사람들 진심이에요. 국민은 뭘 많이 주면 게을러지는, 버릇 나빠지는 개돼지지. 제가 청년배당 이거 한다고 그랬더니 그런 거 하면 젊은이들 게을러진대요. 아니 1년에 100만 원, 그것도 딱 1년만? 그 100만 원 주면 게을러질 거예요? 100만 원만 주면 게을러져야지. 팔자 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건 선진국으로 가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면 그걸 낭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국민의 권리고 나라의 국가의 의무인 거지. 근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의 대상이죠. 잘못하면 버릇 나빠지는 개돼지지. 그런데 여하튼 그건 좀 딴 얘기고,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건데, 이거를 예를 들면 장애인 어렵다, 장애인 복지. 노인 어렵다, 노인 복지. 여성 어렵다, 여성 복지. 애들 키우는 거 어렵다, 보육, 육아 복지, 보육 복지. 학생들 교육시키는데 어렵다, 교육 투자, 교육 복지 이런 걸 하죠. 각 영역의 국가가 좀 지지를 하기 위해서 복지 지출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딜 것 같아요? 청년입니다, 바로. 청년은 그런 생각 때문이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사지 멀쩡한 피 펄펄 끓는 놈들한테 왜 꽁돈을 주냐.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복지 정책은 거의 제로입니다. 제가 모든 국가 지출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돼요. 다. 왜냐하면 기초연금도 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나가요.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각 지방정부의 지출을 보면 그 국가 지출을 알 수가 있어요. 성남시 제가 복지 지출을 쭉 계산을 해봤어요. 했더니 노인복지의 복지 지출 전체 중에서 29.6%가 지출되고 있어요. 노인복지. 청년복지에 0.6% 지출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성남시만 대학생 등록금 빌리면 이자를 성남시가 대신 내줍니다. 이것도 뭐 엄청 싸워가지고 한 거예요. 꼭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여하튼 그거 더해서. 다른 데는 없다고 봐야지. 정부에서 하는 것이 하나 있죠.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이라고 있어요. 올해는 뭐 2조 1,000억인가 뭐 있다고 말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청년들한테 지출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청년을 고용하면 고용 보조금을 줍니다. 회사에 줘. 결국 어떻게 돼요? 회사가 싸게 청년을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보조금 보조받는 기간이 2년인데 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라야지 당연히. 그래야 새로 하면 또 주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이 아니고 사실은 기업 지원 정책인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생각을 좀 바꾼 거예요. 야, 그 돈 중에 일부를 청년한테 직접 주어라 그냥. 에? 하다못해 책이라도 사보게. 해서 나온 게 서울시의 청년 수당 정책이죠.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주기로. 취업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작전 계획서를 써내면 준다. 그 겨우 3,000명. 그거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돼요. 그 와중에 또 우리 성남시에서 독보적으로 한 게 있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다 주자. 싹. 그래서 취업 여부, 재산 관계없이 일정한 조건이 되면 싸그리 다 지급하는 걸로. 그래서 청년 배당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부분적 기본소득이죠. 기본소득. 정말 얼마 안 돼요. 제가 사실 얘기하려면 정말 낯뜨거운데 낯간지러워요. 성남시의 청년이 한계 연령에 보통 11,000명 정도 됩니다. 25세 11,000명, 24세 11,000명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24세만 1년에 100만 원, 분기별로 25만 원 주겠다고 했더니 정부에서 소송하고 막 시행령 만들어서 막고 막 이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정부하고 재판을 하면서 벌금을 때리겠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반만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1년에 50만 원하고 50만 원은 정부하고 재판에 혹시 져가지고 진짜 벌금을 내는 상황이 되면 그걸로 주려고. 근데 이 50만 원을 분기별로 12만 5천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유학 다니고 이러니까 이거 별로 감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했더니 정말로 이걸 받는 사람들이 눈물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년 만에 과일을 처음 사 먹었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진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걸 생활비로 썼대요.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지급하고 두 번째 지급하면서 저번에 12만 5천 원 준 걸로 뭐 썼습니까? 그랬더니 한 60% 가까이가 생활비로 썼대. 그걸. 그러니까 밀린 휴대폰 요금 내고 동네 슈퍼에 밀린 외상값 갚고 이런 겁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이 정부의 생각은 바뀌지 않고 있죠. 이 호주는 아마 요즘 그 혜택 받고 다니신 분도 꽤 있을 텐데 학생이면 학생 수당 주지, 그다음에 애들은 뭐 육아 수당 주지, 아동 수당 주지, 또 24세까지 뭐 계속 또 주는 것도 있고 그러죠. 근데 대한민국은 없죠. 이게. 아주 조금 도입을 했는데 정부의 방해와 저항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세계 그 유럽에서는요, 근데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기본소득 지금 도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스위스가 국민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하자. 세금은 수입의 70% 걷자.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는 수입의 50%를 세금을 걷고 있죠. 호주는 얼마 정도 돼요? 한 30% 되나? 아니, 평균 그 담세율. 그러니까 유럽은 보통 50%, 평균 절반을 내고 있어요. 되게 복지가 잘 되어 있죠. 한국은 10%대, 세금의 10%만 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올려야 되는 거죠. 여하튼 유럽 그 중에서도 스위스는 70%를 내 가지고 1인당 300만 원씩 주자고 했는데 23%가 찬성했어요. 물론 부결됐지. 너무 과격해서. 자본주의 사회에 지금 생긴 문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전에는 복지 정책이었는데 이젠 그게 한계에 다다라서 새로운 보완 정책이 필요해요. 그게 사실 기본소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하튼 청년들은 각별한 보호의 대상이 됐는데 가장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예요. 생애 주기별로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혁명적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누가 하든 간에.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그만할게요. 네, 여러분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생각하면 답답하죠. 뭘 할 수 있을까 한 개인이.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이었을 겁니다. 어디 골목에서 누가 살인을 당했어. 칼로 막 찔러가지고. 근데 거기를 골목에서 이렇게 내다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수가 그 살인 현장을 내다봤는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거 보셨죠? 그거 유명한 얘기예요.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 누군가 신고했겠지. 라고 믿은 거예요. 책임감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한 명이 그걸 봤다. 100% 신고했죠. 왜냐하면 나 아니면 신고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내다보니까 저 앞집도 보고 저 옆집도 보고 다 보고 있어요. 신고를 책임감을 안 느낀 거죠. 국가 공동체에서 각 개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분의 1이에요. 책임감이나 역할이 5천만 분의 1이라고 생각하니까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그냥 한 표예요. 그냥. 한 표라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안 갖게 되죠. 남의 일 같아요. 그런데 아주 비슷한 상황이 작은 규모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개 많이 하죠. 개. 반직개, 동창개, 형제개, 고향개 무슨 그렇지 안 하나요? 5만 원씩 내가 개 하잖아. 개. 이 개를 하면 보통 한 10명, 20명 이렇게 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돈을 관리하는 개주 뽑는 날 절대 결석 안 합니다. 그리고 그 개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날도 절대 안 빠져요. 그리고 이 돈으로 제주도 바닷가로 갈 거냐, 설악산으로 갈 거냐 결정할 때요, 피 튀깁니다. 아무나 해, 괜찮아. 나 이거 안 그래요. 죽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실제로 최종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고 하면
독한 몇 사람으로 결판나 버립니다. 개를 10명이 하고 있었는데 두 가지 선택을 한다고 쳐보세요. 제주도로 갈 거냐, 설악산 갈 거냐. 근데 나는 제주도 가봤어요. 네? 절대로 제주도 가면 안 돼. 설악산 안 가봤어요. 설악산 가야 돼. 10명이 토론을 시작해요. 5시에 모여서 이거 얘기를 끝내고 7시에 밥 먹고 헤어지기로 했어. 그런데 내가 이거 분위기를 보니 제주도로 갈 분위기야. 표결하면 제주도 갈 것 같아요. 야, 밥 먹자. 그냥 결정하고.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밥 시간이 10시까지 늦어지고 있어, 지금. 밥 시간이. 야, 제발 그냥 결정하자. 안 돼. 새벽 2시 됐어요. 일부 집에 갔어. 결국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설악산으로 갔어. 이게 집단의 의사결정 실태입니다. 진짜로. 보통 한 100명 있다고 치면요. 비율로 따지면 이게 실제 비슷한데 한 3분의 1은요. 관심 없어요. 어디로 가나 결정하면 따라. 3분의 1 일단 빼야 됩니다. 실제로 투표 안 하잖아요. 그죠? 여기 호주는 투표 안 하니까 벌금 때리죠. 사실은 대한민국도 제가 일단 투표 많이 하면 돈 주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인센티브. 처음 벌금 때리면 처음부터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싹 바꿔가지고 이제 벌금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저는 가는 게 내 목표인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근데 한 3분의 1 정도는 원래 관심이 없습니다. 아유, 야, 그냥 밥 먹자. 그냥 제주도로 가도 괜찮고, 설악산 가도 괜찮으니까 빨리빨리 해라. 이런 사람이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사를 가진 사람이 3분의 2 중에서 반반으로 나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명만 더 많아도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쪽에 나머지 3분의 1의 이 구성원들은 똑같은 결정권을 갖느냐? 아니에요. 그 중에 성질 싸납고 독하고 고집 세고 말 많고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권을 사실상 독점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독하고 성질 싸납고 욕심 많고 한 사람들이 모인 게 뭐예요? 그게 당이요. 물론 아니라고 그러지. 선량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이거 내가 했던 얘기 아닙니다. 의사결정권을 각 개인이 5천만 분의 1을 갖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이 끌려가는 비주체적인 사람들을 그 몫을 다 갖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여기 모이신 이분들이 숫자는 비록 적어도 마음만 먹으면 정말로 혁명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개인의 역할이 그냥 개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을 우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정보 통제권이에요. 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주어지는 정보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잘나도 예수님, 부처님급의 능력을 가져도 일방적인 정보를 계속 주입하면요. 그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가 없죠. 정보에 장사가 없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정보를 소수의 언론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기득권자한테 유리한 정보만 쫙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받은 사람은 그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통제를 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개돼지로 알았던 거지. 실제로 그렇게 운영했으니까요. 이 개돼지는 내가 한 말 아닙니다. 영화 대사야. 영화 대사고 그 교육부 고위 관리가 한 얘기니까 저한테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 정보가 유통되는 통로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네트워크가 너무 많이 발전한 거예요. 온 동네가 정보원이에요. 신문, 방송 아니라도 정보를 접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인이 다 그
힘을 갖게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게 소위 SNS죠. 제가 조선, 중앙, 동아 같은 이런 보수 언론들한테 종편 이런 데서 막 집중 타격을 받으면서도 살아남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손가락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손가락으로. 거기서 막 거짓말로 허위 보도하고 왜곡 보도를 하면 제가 반격을 해요. 이건 사실이 이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무슨 주요 언론사 사설도 고치고 신문사가 저한테 공개 사과도 하고 그래요. 제가 계속 괴롭히거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있죠. 막 리트윗하고 막 좋아요 누르고 이래가지고 자꾸 퍼져가지고 창피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왜곡 보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무시 작전을 하고 있어요. 모른 척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럼 제가 요 상황이 또 뭔가 작전을 또 개발해내야죠. 전에는 제가 그 되치기 하면서 내 먹고 살았는데 이제 되치기를 할 기회를 잘 안 주니까 이제 뭔가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보통 경기도에 지방 일간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각 지역마다 신문 있잖아요. 그 지역에만 발행된 신문들. 시드니 신문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시드니 워낙 크니까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발행 부수가 10만 부다. 10만 부. 근데 옛날 같으면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페이스북 좀 열심히 하는 사람 수준을 넘지 못해요.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한 500명만 되면 거의 10만 정도로 쫙 퍼집니다.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 개인들이 정보를 취합하고 그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팔로워 10,000명씩 된 사람이 100명이 모였다. 입장을 통일해서 동시에 행동한다. 그러면 겹치기 좀 빼더라도 50만한테 신문이 깔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일간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게 1,000명 됐다. 그건 방송국이에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과거에는 좀 어렵긴 했지만 지금은 이 소수, 행동하는 소수가 모이면 엄청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문 요새 오프라인으로 잘 안 보죠? 다 이걸로 보고 있잖아요, 이걸로. 근데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제 강사료는 이걸로, 강연료는 제 부탁을 들어주는 걸로. 그 부탁이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검색하거나 뭘 하면 이재명 나온 기사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조금 투자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댓글 하나 달아줘. 잘한다. 길게 안 써도 돼. 네이버에는 10글자 써야 되니까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써주든지 자음 한 개도 한 글자니까 그거를 100명이 누르면 어떻게 되냐. 100명이 누르면 메인 뉴스로 올라갑니다. 공감 많은 기사에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걸 들여다봐. 그러면 많이 본 기사로 옮겨가. 많이 본 기사에 쫙 가면 이것도 뭐지? 그러면 메인 페이지로 올라가요. 작은 투자죠. 작은 투자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보면 댓글 많은 뉴스 들어가 보세요. 300개도 안 돼. 그죠? 공감 많은 뉴스 해봐야 100개, 200개 그래요. 여기 있는 분만 눌러주면은 돈 안 들이고 광고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작은 투자. 이게 정말로 큰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강연료는 그걸로 좋아요 눌러주는 걸로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